문제는 이제 이 책입니다.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1, 2가 나온 지 한 몇 주 됐죠? 한 열흘 됐습니다. 한 열흘 됐습니까?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쁘진 않은데 아주 좋지도 않고 뭐. 출판 시장이 워낙 안 좋죠. 출판 시장 그런, 자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출판 시장 워낙 안 좋고. 지금 1권, 2권 두 권을 한꺼번에 내셨는데요. 이것도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교양총서로 나왔고요. 이걸로 이승만 연구는 완결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부터 지금 14년이 지났는데요. 그 연구원장 할 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이승만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연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뿐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우리 그 교수들이 다 그런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연구는 조금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를 거쳐서 세계에서 우뚝 선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나라면은 이 나라의 정통성, 이 나라의 성공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걸 어떤 프레임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너무 오래 사셨고 한 일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오래 사셔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예컨대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해도 그거 하나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논문을 쓰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분은. 뭐 유엔에 한국을 가입시켜.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논문 하나 써도 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 자유일보가 창간이 되면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한 면을 줄 테니까 연재를 해라, 이승만 일생을.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매주 한 번씩 쓰는데 힘들어요. 아휴, 그거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 그 작업하는 자료는 또 이승만 연구원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물론이죠. 그때 이제 이승만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거, 봤던 거, 또 다른 분들이 연구한 거, 뭐 그런 걸 다 이제 좀 종합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제가 책 3권 정도로 쓰겠다라는 구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2권이 나온 건데, 1권은 이제 태어나서 독립운동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까지, 1945년까지.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70세까지 태어나서 이게 그러니까 70년 동안 한 일이 한 권에 들어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45년부터 48년, 3년 동안. 3년 동안이면 이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두께가 많은 거죠, 지금. 기간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 해방정국이 워낙 복잡한데, 이거를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나도 스스로 정리가 되고, 다른 분들도 해방 3년을 볼 때 이 책을 보면은 이제 3년 동안 정말 어떤 흐름으로 이 전국이 갔나를 좀 쉽게 저도 잘 정리가 스스로 제가 좀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3권을 내면 그러면 그때는 이승만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승만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을 이 교수님 말씀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교수님 지금 이승만이 눌려 있는 같은 느낌이 눌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3권을 쓰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승만에서 벗어났다라는 말도 맞을 것 같고, 이승만을 계승 발전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좀 더 지금보다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집권하고 48년 집권하고 나서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을 제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하면은 이승만 전체 삶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걸 보면서 그동안은 딴 사람 거를 보니까 막 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정리한 걸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승만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저 부분은 낮게 평가하고, 이건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계승 발전, 비판, 극복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저도 쭉 읽으면서 좀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양반들이 있죠. 많았죠. 있고 도대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속내가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지만 그냥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자랑스럽지 않은 이유는 뭐 나는 북한 문제하고 비교하면 딱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중국의 일부로 가자는 얘기예요. 일본의 일부로 가자는 얘기예요.
결국 북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다는 결국 얘기. 김일성에 비해서 정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양반들인데 그거겠죠, 뭐. 김일성이 완전히 망가진 체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쪽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라 답답합니다. 또 이제 이승만을 비난하는 또 신채호 선생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잊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맥락을 좀 이제 신채호가 나름 그 뭐 꽤 알려진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긴 한데 예. 저는 신채호의 이 이승만에 대한 이 평가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는 신채호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채호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앞으로 생길 현재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을 비난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3.1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임시정부가 생긴 것이 그해 9월 달인가에 이제 상해에서 통합이 돼서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통합 상해 임시정부의 멤버 중에 하나가 신채호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이승만을 처음에는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다가 대통령제 헌법으로 바꾸면서 이승만을 자기들 대통령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거기를 갑니다. 가는 게 1920년 1년쯤 후입니다. 그러니까 19년에 9월에 생겼는데 1920년 12월에 가거든요. 갔더니 신채호가 이승만을 비판을 하는데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뭔가 제대로 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해 임시정부라는 큰 프레임 안에는 이념이 맞으면 이승만 같은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 이동희 같은 공산주의자가 같이 섞여 있고 또 그 필요한 자급을 중국에서 확보할 것이냐, 미주에서 확보할 것이냐, 만주에서 확보할 것이냐, 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아무리 대책 없는 사람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자기들 입맛대로 정책을 안 펴.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동희 입장에서 이승만이 뭐 하자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신채호도 이제 이 당시에 상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노선이었거든요. 박영만하고 같은 계열이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균열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승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 1919년 2월 말에 그러니까 3.1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드로 윌슨이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예요. 미국에. 우드로 윌슨한테 한국을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당장 독립이 어려우면은 위임 통치를 강대국이 몇 년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에서부터 떼어내서 강대국이 한국을 위임 통치를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독립시키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어요. 1차 대전의 뒤처리,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진 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분할해서 이긴 나라들이 정리하느냐, 뭐 그런 거를 이제 파리 강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이제 미국 대통령 네가 우드로 윌슨이 파리 강화 회의에 가서 이렇게 처리해서 한국을 독립시켜 달라라는 제안을 하고 이승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서재필하고 의논하고 정한경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안창호한테 얘기해서 안창호하고 좋은 아이디어네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3.1운동 직전에 서류를 보냅니다. 저 우드로 윌슨한테. 그러고 3.1운동이 벌어졌어요. 3.1운동이 벌어진 걸 이승만은 3월 1일 날 안 게 아니라 3월 10며칠 날, 10일쯤 알게 돼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통신이 나쁘니까. 이 사람 건너 저 사람 건너 소식이 와서 이제 알게 되고 뭐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창해 임시정부가 3.1운동의 기운을 받아서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신채호가 하는 말이 이완용은 원래 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앞으로 생길 나라를 현재 있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강대국에 팔아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을. 근데 제가
이승만이 제출한 위임통치청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문제 삼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현재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조선을 독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무장투쟁으로 독립시키자는 아이디어도 있고 뭐 온갖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현되기가 불가능한데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1차 세계대전 정리하는 와중에 그때 일본은 승전국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승전국 편을 상대로, 야, 일본이 바로 포기하는 건, 그러니까 일본을 포함해서 그럼 몇 나라가 미국 너도 같이 하고 뭐 위임 통치를 좀 한 다음에 나중에 독립시키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그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설득력도 있고 그런 것을 했고, 사실은 이 똑같은 얘기를 누굽니까? 김규식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김규식도 하고 이승만도 하니 김규식 한 거는 시비를 안 걸어요. 시비를 안 걸고 안창호가 오케이 한 사인도 있는데 안창호 본인이 나중에 시비를 걸어요. 안창호가 이승만 탄핵하는데 이걸 갖고 탄핵을 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간 구금되어 있었죠. 근데 그 구금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입헌 군주제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내용을 자세히 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거나 뭐 고종의 비위를 거스르는 건 다 맞는 얘기인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독립협회 회원이 되고 만민공동회라는 독립협회가 개최하는 대중집회의 인기연사가 돼서 이제 엄청난 인기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민공동회의 사람들이 막 한 10만씩 모였다는 기록까지 있던데, 연설을 잘하니까 그 만민공동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고종이 이제 의견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중추원에 고종이 인정해주는 황국협회라는 단체에서 25명의 중추원 의원, 또 독립협회에서 25명의 중추원 의원, 그래서 50명으로 된 국회의 초보적인 모습인 그 중추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승만도 의원 중에 하나로 9급 이제 말단이죠. 가장 말단 공무원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중추원 첫 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을 쇄신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걸로 모인 첫 중추원 회의에서 이승만이 갑신정변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했지만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고 다 아이디어도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그때 너무 가혹하게 다뤄서 다 해외에 피신해서 막 일본에 가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때 너 그런 일을 왜 했는지, 그래서 뭐 죄가 있는지를 제대로 좀 따져가지고 죄가 없으면 원래 자리에다 복직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고종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의 뜻을 거스렀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갑신정변이라는 게 이제 근대 국가로 나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뭐 입헌 군주제로 가자 이런 거 하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구체적인 맥락은 중추원 50명이 모인 첫 회의에서 이 청년, 가장 쫄병 이승만이 가장 과격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에 가 있는 그 갑신정변으로 지금 도피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죄상을 따져가지고, 죄가 없으면 원래 자리로 다 복직시키자. 그러니까 고종이 경기를 일으키고, 저 자식 저거 뭐냐고. 영린을 건드린 거죠. 네,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렇게 돼서 그냥 바로 감옥에 갔는데, 그건 사실 정치범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정치범들은 예나 지금이나 좀 봐줍니다. 근데 감옥 들어가서 이제 권총 들고 타러 탈옥 사건 때문에 권총 들고 타러 가니까 이거는 이제 자범이 된 거예요. 갑자기 권총을 주시경이 또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 주상호, 그 당시 이름이 주상호인데, 주시경이라는 그 우리가 엄청 존경하는 한글학자, 이승만의 고향 후배예요. 1년 후배. 절친, 이게 독립협회 다 같이 하고 한글령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청년 지식인들로 서로 의견 통하는 사람들의 절친들인데, 이제 감옥에 면회했더니 그 감옥 안에 있는 최모식이라는 사람이 이승만한테 막 꼬드겨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이러다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여기서 썩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탈옥을 하자. 그러니까 이승만이 솔깃해가지고 주시경한테 권총 좀 구해달라고 주시경이 갖다 줘요. 그걸 들고 탈옥을 하다가 잡혀요. 근데 이승만은 권총을 쏜 흔적이 없어요. 격발 흔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이 되고,
그 권총을 쏜 흔적이 있는 그 최모식이라는 사람은 사형되고. 또 이승만의 일생에서 재밌는 것이 그 양반이 20대, 30대 정도에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을 만나자. 심지어 윌슨 대통령은 또 친교까지 맺죠. 그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나? 그러니까 그 이승만의 신화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가서 대통령을 느닷없이 연달아 만나니까 한국에서는 아니 이게 이승만이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팠던 거예요, 그냥. 처음에 미국 갈 때 이제 고종이 밀사로 보내려고 하는 걸 이승만이 거절을 합니다. 나 고종하고는 난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위 관료였던 민영환과 한규설의 밀서를 가지고 가는데 그 밀서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전혀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밀서는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밀서를. 대신 이승만이 미국 가면서 하와이를 하루 경유하는데 미국에 가는 배가 하와이에 경유했을 때 그 한인 교포들이 모여 있는 어떤 자리 애화 농장이라는 데 가서 연설도 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 가는데 네가 여기 너는 좀 남아서 한인 교포들의 뜻을 나중에 탄원서 같은 걸 하나 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용으로는 우리 하와이에 사는 한인 교포 8,000명 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나서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켜 주세요. 그 이유는 1882년에 한미수호 조약을 했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를 먹고 있는데 미국이 안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상기하고 옛날 일을 상기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탄원서를 쓰고 그 탄원서가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만의 뜻이 아니고 전체 미국 교포들의 뜻이고 또 이 미국 교포들의 뜻은 한반도에 사는 조선 사람들 2천만의 뜻이다 라는 거를 탄원서를 써라. 그거를 이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가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그때 루즈벨트가 가스라 타프트의 타프트입니다. 타프트가 그 당시 맡고 있던 직책이 육군 장관인데 타프트를 하와이에 보내요. 하와이에 보낸 것을 알고 그 당시 감리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아까 얘기한 그 청원서를 타프트를 만나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프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 그러면서 소개장을 써서 들이대니까 만나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일본이 러시아 같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뭐 하고 있냐. 1882년에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맺었는데 왜 안 도와주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는 뭐 난 잘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알아보겠다. 그 대신 너 지금 갖고 온 거를 정식 외교 루트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정식 외교 루트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공사관에 있던 여자가 이제 귀찮고 본국에서 그 문제는 훈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어차피 그리고 사실 그걸 올려봐야 가스라 타프트 미략을 하고 있던 이미 게임 끝났고 이미 끝난 건데 하여튼 뭐 성공하진 못했지만 대단한 게 하여튼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이승만이. 윌슨하고는 실제로 지도 교수는 아니었죠. 윌슨은 이제 저기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총장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지도 교수는 다른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다른 분이고 윌슨하고는 어떻게 해서 가깝게 되냐면 윌슨이 이제 그 당시 총장일 때 이승만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해서 아마 이런저런 모임에서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윌슨이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윌슨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경우가 꽤 있는데 윌슨 딸 중에 둘째 딸 제시라는 딸이 있어요. 그 제시가 이승만을 되게 좋게 봐서 제시랑은 뭐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렇게 게더링을 하면서 예컨대 뭐 오늘 뭐 여기 시냇물에 같이 놀러 가자. 뭐 뒷산에 꽃 보러 가자. 그러면서 둘이서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를 두고 뭐 연애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에서 하는데 그 연애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 제시인지 모르겠는데
윌슨이 대통령 재직 중에 딸을 결혼식을 시키는데 하와이에 초청장을 2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한테 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제시 결혼식. 그게 제시예요? 이게 제시가 근데 결혼식에 이승만을 부르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가 지금 결혼한 나의 결혼식에 와서 축복해 주는 거를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하와이 사회에서는 미국인 사회에서 엄청난 이승만을 높게 일이죠. 평가하는 계기가 엄청난 됐다. 얘기죠. 예, 그런 또 재미있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1946년부터 뭐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이 점점 미화가 돼서 항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출생을 해서 대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대구 폭동의 양상에 대해서 참 여러 어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KTV를 보다 보니까 대구 폭동이 대구 항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하는 영상물이 KTV에서 방송이 되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책에 보니까 스티커프 일기인가에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 대구 그러니까 9월 총파업, 예. 철도 파업으로 대표되는 총파업, 10월 대구 폭동, 제주 4.3 이게 다 북한이 시킨 거고 북한의 뒤에는 스티커프 소련이 시킨 거라는 게 예. 공산권 문서에서 다 확인되고 글쎄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른바 북방 정책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북방 러시아 자료가 공개되면서 모든 얘기들이 바로 잡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일부 세력들은 그거 다 무시하고 엉뚱한 얘기들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북한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지금 그 스티커프 일기 보면 대구 폭동하라고 예. 자금 내려보내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령까지 내려보내고 하는 게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거를 뭐 지금 대구 뭐라고요? 대구 항쟁이래요. 항쟁. 아니 4.3도 지금 폭동이 아니고 4.3 뭐가 됐나 지금 현대사를 다 전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심지어는 김구가 나중에 남북협상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그 당시 저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 송시백의 작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북한 노동신문에 다 나옵니다. 그걸 뭐 김구가 아니라고 무슨 뭐 민족의 염원 때문에 갔다 그러는데 뭐 이미 다 밝혀진 거를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대사 교육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좀. 이번 친간에서 참 현대사를 압축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하나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 유엔 헌장이 만들어지고 유엔을 통해서 우리 신생 독립국으로서 계속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필리핀의 역할이었습니다. 아유, 네. 필리핀 로물로라는 언론인이자 정치인 양반이 끊임없이 유엔에서 발언을 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 보고 이런 도움도 우리가 받았구나, 아시아 이웃 국가로부터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로물로의 손녀딸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건국전쟁 영화 촬영해서 김덕영 감독과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번 영화에는 안 들어갔는데. 근데 그 로물로 그 손녀딸도 몰라. 자기 아버지가 한국 도운 거. 우리가 막 설명해 주니까 알더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뭔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좀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는 좀 찌질하다. 이걸 이제 막 계속 징징거리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징징거리면은 막 트럼프가 지금 쟤네 나라 돈 많은 나라인데 왜 방위비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니까 이왕 돈 쓸 거고 돈을 써야 될 이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당당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생색을 내면서 막 뜯기면서 뺏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돈을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써야 되고 좀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국제사회에서도 행동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막 푼돈 논아주는 식으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외국에 이게 지원하는 것도 좀 명분을 잘 세워서 해야죠. 그냥 막 이 나라가 조금 달라니까 좀 뜯기고 저 나라가 달라니까 좀 뜯기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큰 명분을 세워서 그 명분 아래서 좀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이다. 우리가 지키는 가치는 이런 것이고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도와주는 거다 하는 미국이 그랬잖아요. 좀 우리도 그런 나라로 이제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건강 잘 챙기셔서 제가 요새 보니까 주위에 정년하고 열심히 학술활동, 저술활동 하시는 선배들 많이 뵙고 저도 또 그런 분들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수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노력하겠습니다. 홍 교수님이 워낙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오늘 유석진 교수님 모시고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의미 있는 글을 찾아서 그를 모시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